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식 명칭은 사실은 이러한 벤치마크 대회 이렇게 끝나거나 벤치마크로 결의어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선택을 꽤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근데 결의어가 다 애매해요. 뭐 지표나 뭐 성능 관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끝에는 벤치마크나 벤치마크 대회로 나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AI 모델에 대해서 학습이나 추론에 관련된 그 벤치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가지를 정의하고 있고요. 8개 부문에 대해서. 그래서 답안이 들어갈 때, 이 문제 선택해서 답안이 들어갈 때는 이 8개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상업, 연구적인 측면에서 총 8가지에 대한 벤치마크를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보면 이미지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 이미지 분할하는 거, 객체 탐지하는 거, 객체 탐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음성 인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추천 알고리즘, 강화 학습 이렇게 8가지에서 평가 지표들을 보면 객체 탐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MAP를 평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박스 민 AP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쓰면 좋긴 하지만 여기는 좀 유치해서 쓰더라도 벤치마크 이 유형 8가지는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샤딩 파티셔닝. 이것도 12분도 가장 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차별화가 좀 많이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샤딩과 파티션이 개념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키워드가 샤딩은 수평 분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샤딩의 목적은 수평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샤드 키가 들어가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2가지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파티셔닝은 수평, 수직 다 분할합니다. 근데 논리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샤딩과 파티션은 다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기법이고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DBMS, NoSQL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딩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샤드키랑 그다음에 수평 분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놀리식 아키텍처랑 MSA 이것도 많은 13번 제일 모음 많이 많고요. 제일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셨고 여기서 들어가는 핵심은 모놀리식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MSA를 그릴 때는 뭘 빠뜨리면 안 될까요? API 게이트웨이를 빠뜨리면 안 돼요. API 게이트웨이를 빠뜨리면 안 되고 API 게이트웨이가 꼭 들어가서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MSA가 되고요. 그 2가지는 잘 비교하셨고 3단락은 가급적이면 서비스 메쉬가 들어가면 좋아요. 서비스 메쉬를 들어갈 때 왜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2가지 포인트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은데 외부 통신이냐 내부 통신이냐 관점으로서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서비스 메쉬를 갈라도 되고 서비스 메쉬의 주 목적은 내부 통신을 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프록시를 두고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메쉬 관점으로 들어갈 때 3단락을 가볍게 터치하되 2가지 키워드를 조금 강조해서 노출시켜주면 이 사람이 좀 알고 쓰는구나라고 하고 이 문제는 많이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그렇게 가져가면 충분하고요. 네. 네, 1교시 마쳤고요.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다 궁금한 거나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자, 2교시 좀 어려운 문제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음, 네, 적에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지금 대표적인 게 다 아시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가장 대표적인 그 적에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게 사실은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정도의 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실제는 이런 중에 문제가 나오고 있고, 말도 처음 들어보는 뭐 해저 케이블 이키아노 프로젝트 이런 것도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게 가장 최근 2022년에 그 애트리 그 기술 보고서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여기서 뭘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냐면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세요. 이 문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저궤도로 표현될 때 LEO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LEO는 제가 뒤에 마지막 설명드릴 여기 뒤에 있지만 궤도를 정의할 때 LEO랑 MEO랑 HEO가 있습니다. 저궤도는 LEO고요. 중저궤도가 MEO, HEO는 고궤도. 여기 숫자가 보면은 2,500에서 2,000km를 저궤도라고 정의합니다. 막 3,000km, 5,000km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00km까지로 정의하는 게 가장 저궤도로 적합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LEO는 저궤도의 위치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림을 그릴 때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EO가 표현이 되고 LEO라는 이 자체가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ISL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세틀리트 링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위성 간의 통신을 또 해야 되잖아요. ISL이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보면 크게 파트가 세 개 있습니다. 우주 부문, 그 다음에 사용자 부문, 지상 부문. 사용자 부문은 위성에서 그 서비스 받는 곳에다가 직접 빔으로 뿌려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플라잉카나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랩탑,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부분, 사용자 부분이고, 그 지상 부분은 쉽게 말씀해서 약간 백본 형태로 유선망으로 통신을 또 할 수 있게 좀 제공해 주려면 결국은 얘는 NMC, 얘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그 컨트롤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NMC 통해 가지고 인터넷 지상 부분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영역 크게 세 파트로 정의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 사용자 부분, 지상 부분으로 파트가 좀 나눠질 필요가 있고 위성 간의 통신의 ISL 키워드, 그다음에 NMC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성 탑재체 구성도 이거는 그 위성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들을 보면 위성 간 당연히 위성 간에 링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신호들이 디지털 신호들이 오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신호에 대한 중계기 역할, 그다음에 사용자와 링크하는 부분들, 피더 링크, 게이트웨이랑 통신하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위성 탑재체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요 다섯 가지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요거까지 작성하는 거는 사실은 학습이 안 되면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요 다섯 개 정도는 만약에 저궤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요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위성 현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 보통 현황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이 교시에. 현황을 풀 때 당연히 국가별로 어떤 현황을 이렇게 소설로 풀 수도 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5G, 6G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의 발전의 방향의 동향으로도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얘를 정확하게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국내 국외를 나누고 근데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뭔가 KT 이렇게 쓰신 분도 있지만 국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 해외 사례고요. 대표적으로 원웹, 스페이스X, 뭐 테슬레이트 이런 쪽으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의 키워드 정도만 알고 몇 개만 노출시켜서 쓰시고 나머지는 조금 그냥 유추해서 소설로 쓰시는 겁니다. 동량 쓸 때는. 그다음에 원넷, 스페이스X, 테슬레이트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요거 제가 서비스 개시가 사실은 요거 좀 제가 오탄데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가장 빨리 시도를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 되게 위협을 받고 있고요. 아마 이런 B2C 형태의 직접적인 고객에게 영업은 못하더라도 플라잉카, 그다음에 항만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속도가 꽤 잘 나옵니다. 300메가 bps 뭐 이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메가 잘 나올 때는 되게 어,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달락의 차별화 지점을 쓸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현 시점에서의 어떤 뭐 전략, 국내외 어떤 전략 이런 식으로도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ISP, ISMP 6판 이거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중에 분명히 한 회차 정도에는 저는 나올 거라 보고요. 제가 126회 작년 딱 1년 전에 5판으로 했고 5판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6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6판 문제는 지금 요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하셨고 6판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가이드에 대한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됐습니다. ISP, ISMP 수립 공통 가이드, 그 다음에 연중 수시 접수로 바뀌었고요. 정보화 계획 수립 유형이 ISP, ISMP 말고 하나 더 추가됐어요. 기간 중장기 정보 계획. 이렇게 중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ISP랑 ISMP는 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자, 여기서 문제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거를 좀 미스하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ISP하고 ISMP 수리 공통 가이드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인데 그러니까 ISMP를 쓰신 분이 있고 ISP만 쓰신 분이 계세요. 이 둘 다를 써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알고도 놓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ISP는 어렵지 않죠. 잘 모르더라도 느낌은 알잖아요. 우리가 ISP가 특정한 스페시픽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그 계획이 아니라 전략 정보와 수립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환경 분석부터 현황 분석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고 ISMP는 ISP에서 수립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RFP 수준으로 끌어내는 게 ISMP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찬방 요구 이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도움을 따가지고 얘는 5단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산출물 작성해 주면 되고. 그리고 프리집에는 ISMP 단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2개 정도는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전에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전에는 최대한 2개에 대한 단계별을 간략하게 5단계를 쓰고, 산출물은 사실은 이 산출물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쓰십니까?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냥 느낌상 환경 분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 분석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밑줄은 그어야겠다는 것들. 뭐 RFP나 이런 나오는 시점, 이런 거 중요한 거는 밑줄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ISP와 ISMP 관계는 다 잘 적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ISP하고 ISMP 수립 시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들을 좀 사달라고 끌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도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ISMP 그 가이드에 보면, 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우선 검토에 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1순위는 민간 클라우드, 2순위는 공공 클라우드, 그다음에 자체 클라우드, 장비도 온프레미스죠. 이런 식인데 관련 근거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끌어와서 사단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노에스케일도 많은 분들이 잘 작성하셨고요. 어,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 핀트가 나간 유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NoSQL 유형과 NoSQL 모델링 패턴 유형은 달라요. 그래서 컬럼 베이스, 뭐, 뭐지? 뭐, 그래프 DB, 이런 거는 NoSQL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핀트가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NoSQL 데이터 모델링 패턴에 대한 유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노멀라이제이션, 애그리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 기본적인 건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확장된 영역에서는 이제 아토믹 애그리게이션, 인덱스 테이블, 복합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핀트 나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문 작성 분들이. 나머지는 이 절차는 너무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잘 작성해줬습니다. 이 절차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 RDM에서 설계랑 가장 차이가 있는 지점이 어딜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려도 제 같으면은 조금 강조해줄 한 군데를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5번, 후분 OSQL 선정 테스트가 5번에 있거든요. 보통 RDB 설계할 때는 개발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DBMS 유형을 초기에 설정을 하고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들어가는데 NoSQL은 어, NoSQL을 앞단에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번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출력 형태 디자인, 그러니까 논리 물레 기존 RDB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쿼리 디자인부터 먼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이 절차상 1번 절차가 좀 틀렸더라도 사실은 그 흐름을 알고 있구나라고 채점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런 절차를 적을 때도 포인트를 좀 몇 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SQL, 사달락 USQL 좋아요. 저는 USQL 들어가신 분도 좋고, 그 다음에 노에스QL에 대해서 사실은 노에스QL 개발을 아마 쓰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특히 몽고나 레디스나 카산드라 쓰시면 실무에서 쓰셨던 경험을 사달락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몽고를 썼다 그러면 몽고의 레플리케이션을 핸들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레슨런으로 쓰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사건들. 이것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전에도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공급망,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컴시형 문제인가요? 이 문제를 아무도 선택 안 하신 것 같은데? 컴시형이죠. 아, 그래도 좀 아셨으면, 이거 충분히 관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제가 키워드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급망이라 그러면 일반 물류, 우리가 실제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실제 물류의 개념에 를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도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처에다가 이런 B2C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급망 뭐 공격이 뭐가 큰 크리티컬할 거냐 생각하지만 얘는 B2C 개념이 아니라 B2B, 그러니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거나 기업용 시스템을 어떤 그 공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X 익스체인지는 기업 느낌이 아니라 얘는 또 어떤 약간, 물론 기업이긴 한데 MX 익스체인지 서버가 메일 서버인 거 아시잖아요. 얘는 메일 서버거든요. 메일 서버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얘는 보면은 공급망 공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공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개념도는 뭐 이렇게 일반 그 제조나 물류에서 물류 흐름으로 좀 표현을 해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이 표현된다는 거를 조금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공격 사례는 MS 익스체인지, 뭐 코드코브 이런 식으로 카세아 이런 식으로 취약점에 발견된 사례들이 있고요. 몇 가지 정도, 그러니까 MS 익스체인지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아니면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세야, 익스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솔라윈즈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격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공격 주체와 공격 대상들이 공급망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격 주체는 어떤 개인이 주도하던 거에서 국가 주도로 조금 바뀌고 있죠. 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그 북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막 공격하다가 이제 국가 주도로 특히 랜섬웨어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 대상도 보면은 공공에서 점점 민간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IT 위주로 어떤 공격에서 ICS, OT, 그러니까 운영 영역 단에도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대응 방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꼭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목 찾아잡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공격 과정 절차도 얘는 특별히 뭔가 크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낌상 뭐 이렇게 정찰부터 시작해서 약점 발견, 권한 상승, 정보 수집 이렇게 절차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꼭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을 쓸 때는 그 절차 기반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여기 보면은 이 답안에는 제가 그렇게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절차대로 대응 방안을 쓰셔도 되고 그냥 특정 이렇게 보면 개발 시스템이나 인증서, 업데이트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룹핑을 제가 그 주기동이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구분을 지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좀 더 사실은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 개발 시스템, 공급하는 대상들이죠. 그 다음에 인증서는 왜 관리해야 되죠? 권한을 상승할 때 인증서를 취득하고 인증서를 해킹하면 권한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키워드가 측면 이동이 들어가면 좋죠. 레터럴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죠. 결국에는 침투하고 난 뒤에 측면 이동을 해서 더 많은 확장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서 관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체계, 침해 사고 이런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분명히 템플릿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간 좀 엉성하더라도 이런 대응 방안이 3단표에 표현이 돼서 강조가 되면은 되게 그 답안 자체가 살아납니다. 자, 4단락은 가장 전형적인 거는 S밤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한다. S밤이 뭐죠? 그 제조 쪽에서는 BOM 있죠. 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하나하나 부품을 다 이렇게 파츠라고 그러죠. 파트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프로덕이면 그거에 대해서 그 모든 그 부품들을 이루는 상세 명세서를 제조에서는 BOM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을 똑같이 빌려온 게 소프트웨어 BOM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BOM은 이 소프트웨어가 뭔지 목적에서부터 구성하고 있는 모듈, 그 다음에 작성자 되게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공격당하거나 오염이 되면 SBOM이랑 비교하면은 떻게 오염됐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뭔가 비교가 되면 어떤 코드가 만약에 오염이 됐거나 공격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S밤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차별화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몇 개 안 되는 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를 좀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멘토링을 최대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순번대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